네, 안녕하세요. 마키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월요일, 오늘은 23년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부산 동래구 임장을 마치고 왔는데요. 이제 부산은 주요 핵심지는 저희가 다 돌았고, 다다음 주부터는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강북을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 공부도 하고 있죠. 그래서 백님이 먼저 촬영을 해주신 데이터 발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키식구 여러분. 뱅입니다. 네, 오늘은 심리지수를 통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지 간단히 시장 시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심리다, 심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심리지수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여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심리지수를 그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방법은 매주 발표되는 KB 주간 시계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표된 2월 27일자 KB 주간 시계열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아래 탭을 보시면 7번에 매수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딱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매수자 매도자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시도별로 이런 식으로 수치들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수치는 매주 부동산 소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현재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아니면 비슷한 정도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에 말 그대로 요즘에 매도자가 많다면 이 매도자 많음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고요. 만약에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매수자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매수자 많음의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요 옆에 보시면 매수우위 지수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 수치는 매도자 많음 수치와 매수자 많음 수치의 어떤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그 수식까지 알게 된다면 뭐 좋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이 매수의 지수라는 게 있고, 요 매수의 지수는 0에서 200의 범위에 따라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게 되면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100 미만일 경우는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의 지수가 그러면은 꼭 100을 넘어야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추세에 따라서 매수의 지수가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럴 때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많은 분들은 이 매수의 지수에 자기만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40을 기준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50을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40에서 50 그렇게 기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만약에 어떤 지역에 이 매수의 지수가 예를 들어 40을 넘어선다 이러면은 여러 흐름을 결정하는 지수 중에 이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 혹은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광역시까지 한번 이 수치를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차트로 파악을 하면 아주 편할 텐데요. 이게 엑셀로 바로 차트를 그려도 편하고 아니면 이렇게 아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매수 심리라고 있거든요.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매수자, 매도자 동향을 보기 좋게 차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화면을 보면 강남의 매수 우위 지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 매수 우위 지수가 피크를 찍다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작년 하반기쯤 바닥을 찍고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 3년을 보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도세 매수세를 봐더라도 매도자, 즉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기사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가격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것도 보인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심리 지수를 통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강남권을 한번 볼까요? 강남권도 이런 식으로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실히 매도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매수자가 그렇게 많아지는 건 아닌데 3년을 한번 볼까요? 네, 그렇네요. 매수자가 그렇게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피해고자 하는 매도자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강북권 같은 경우도 강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수가
딱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매수 우위 지수로는 파악을 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반면에 이렇게 그러네요. 매도세, 매수세를 봐서도 강남에 비해서는 강북은 아직까지는 심리가 확 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비슷한 시기에 작년 하반기 이렇게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세, 매수세를 보더라도 이렇게 매도자가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 조정은 잘 겪고요. 상승 반전을 할 때는 매수자가 먼저 늘어나기보다는 파는 사람들, 즉 매도자들이 보통 먼저 줄어들고 매수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계속 시향만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부산을 볼게요. 부산은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매수의 지수가 크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 파악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매도, 매수세를 봤을 때 매도자는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 약간 옆으로 기고 있네요. 아직까지 부산은 심리가 막 그렇게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군데군데 부산 같은 경우도 선호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단지들도 있는데 이거는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다 보니까 아직 평균적으로는 부산에서는 심리가 아직 크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대구를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대구 아주 힘든 지역 중 하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의 지수가 바닥을 끼고 있고 여전히 매도 매수세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도 굉장히 오래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바닥을 찍고 매수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도 매수를 보더라도 매도자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수도권은 확실히 일단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보겠습니다. 광주는 아직까지 매수의 지수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매도 매수를 보면은 이렇게 매도 매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느낌은 이 심리를 봤을 때는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네, 광주는 그렇고 대전을 볼게요. 대전 같은 경우도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수치를 보면은 2월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월부터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도 매수를 보더라도 하니까 확실히 뭐 수도권 아까 봤던 수도권처럼 그렇게 확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울산 보겠습니다. 울산은 확실히 이렇게 매수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도 매수세를 보더라도 확실히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도자가 이렇게 확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이 지금 매수의 지수가 5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준선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보통 40에서 50을 기준으로 많이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리 매수의 지수 기준으로는 세종은 이미 어느 정도 바닥을 짚고 반등하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심리 지수만으로 파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러 지표 중에 이 심리 지수는 확실히 바닥을 찍고 세종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도 매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확연히 이런 식으로 매도자는 확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자도 이렇게 바닥을 끼고 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종이 가장 심리가 좋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 그 다음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직 지방광역시는 심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꾸준히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방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님의 데이터로 살펴본 저희 그 광역시들의 흐름을 보고 봤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 이 영상을 3번째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계속 드는 생각이 데이터도 한 달 정도 느린데 지금 사람들은 더 빨리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걸 보고 나서 나름대로 또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근데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지금은요? 아까보다. 지금 또 작게 들려요? 저만 그런가? 어,
다른 분들 어떠세요? 아까 백님 영상이 소리가 되게 크게 잘 들렸거든요. 아, 그런데 일단 크게 지금 말할게요. 네, 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 KBC 계열 조사하면서 몇 군데 지방에 상승한 구역들이 어딘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조사 기준일은 23년 2월 27일 지난주 KBC 계열이죠. 역시 지금 현재로 매매 가격 상승 지역은 안 나오는데 전세 가격은 충주나 논산 0.02, 0.01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락 지역은 계속 순위 다툼을 하면서 바뀌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또 눈에 보이는 곳은 울산 남구, 그리고 청주 서원구, 네, 그리고 광주 동구, 여기가 새로 진입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또 하락한 곳은 보시면 순천도 전세가 하락했고요. 일산 서구도 전세가 하락했고, 거의 뭐 외곽 쪽은 다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시황 매매를 오늘 제가 이걸 쭉 다 읽어봤는데 사실 나중에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대체 누구한테 조사를 한 거지? 그리고 기존 KBC 계열 여기에 대답하는 조사원이 소장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소장님들이 있는 동네는 매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소장님들이 지금 KBC 계열을 조사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살짝 낮아졌다고 해놨죠.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차트 한번 볼게요. 강남에서 지금 보시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위치가 여기거든요. 지금 옆에 주공하고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죠. 보시면 반등했습니다. 3억 정도. 얘가 28억까지 가던 게 28억, 9억까지 갔다가 22억까지 완전히 꼬꾸라졌다가 다시 25억으로 3억 정도 반등했어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장 아파트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인천 연수구에서도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이쪽도 지금 보시면 보세요. 8억까지 갔다가 거의 4억, 5억까지 갔다가 다시 위로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 이제 일대를 계속 다 클릭해서 봤는데 캡처는 보시면 이쪽 라인하고요. 테크노파크역, 그리고 지식정보단지역이랑 여기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요 라인이 지금 거의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대장이니까. 대장은 지금 가격이 5천에서 1억. 인천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데 역시 대장 아파트 송도는 오르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에 여기 보시면 철산 자이가 P가 1억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철산 레미안 자이가요 9축이고 14년 차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8억에서 14억, 13억, 14억까지 찍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7억까지 왔다가 다시 8억을 넘어서 8억 9천, 거의 8억 가까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정고점은 아니지만 예전에 있던 가격을 지금 조금 더 회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여기 그 철산역 근처에 있는 철산자이가 P가 1억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입지 좋고 입지가 비슷하면 고축이라도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한다. 결국은 지금 말해주는 거는 입지다. 그래서 세종 아까 많이 떨어진 데 있었잖아요. 백님 말씀하신 세종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 체크해보면서 제가 잠시 고객 노노를 켰는데 서울은 지금 22,229명이 보고 있고 인천은 7,929명, 경기도는 42,637명이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사실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도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 제외하고 광주도 2,174명.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요. 제가 여기서 본 게 충청남도를 3,079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충청남도
천안 아산 쪽에 입주 물량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전도 3,000명이 보고 있고요. 여기가 울산은 1,000명, 그리고 대구는 4,000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4,899명. 제일 두 번째가 어디였냐면 부산. 부산이 5,600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건 1등은 당연히 서울, 두 번째는 인천, 세 번째는 부산이구나. 그러면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이 어디가 먼저 튀어오를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곳들은 지금 분양권 피가 제일 먼저 붙는 지역들이 어딘지 체크하면서 그 옆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까지 이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 34평대를 보면은 보통 보시면은 8억에서 10억대는 지금 다 하락을 기록하고 있죠.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세롱동이거든요. 여기 세롱동. 그리고 세종 34평 5억대를 기록한 도담동. 여기는 보세요. 지금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올랐죠. 결국은 그리고 세종 25평에 3억대 보시면 소담동 여기도 보시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는 올랐어요. 그러면 세종 사람들 실거주자들이 인정하는 가격은 5억에서 6억대 정도가 내려오면 나는 사겠다. 25평은 3억대 정도면 나는 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이미 이제 판정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구에 달서구에 조금 괜찮은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매도 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실거주자가 원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 하방 지지선이 바로 전세 가격이었어요. 실거주자가 사는 전세 가격에 매도자가 딱 콜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 지지선을 제대로 알고 그 평균선을 알면은 여기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종도 지금 그 가격대에 실거주자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종은 다른 지역도 다 있지만 지금 제일 중심이 이 지역부터 움직입니다. 외곽은 잘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대전,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도, 25년도에는 공급 물량이 이렇게 있는데 세종은 보시면은 23년 지나면 사실은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세종 사람들이 지금 실거주 이 가격에는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월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도 지금 보면 매매나 23년 1, 2, 3월 때 보시면 계속 올랐죠.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오른 걸 볼 수 있고요. 면적별로도 보시면은 2월부터 30평대 그리고 20평대 보시면 이게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잘려가지고 면적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보시면은 전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진 않고 계속 전월세만 산 거죠. 그래서 세종시에 23년 3월 1일 날에 보면은 평균 가격이 지금 보시면 2천만 원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참 뛰어다니던 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세요. 세종의 평균 가격이 이때 이러던 게 2천만 원, 2,500만 원, 2,600만 원 보이시죠? 거의 지금 2,600만 원, 2,500만 원대인 세종이 1,800만 원대로 내려앉았으니까 평균 거의 700만 원 정도,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다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진짜 많이 내려갔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지금 세종시 거주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세종의 거래량을 보니까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거래됐던 게 2020년 9,404건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3,610건 2020년도 2,000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걸 보이고 세종에서 지금 현재로 제일 가격이 비싼 아파트를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8억 1천만 원이 제일 싼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이 아이들이 다니기 좋은 학원 근처에 있는 요 아파트들 중에서 가격이 실거주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가격이 제일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의 갭 투자 현황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게 보였어요. 뭐가 특이하냐? 여기 보시면 가격이 1억 2,500, 1억 2천, 4억 1,300, 또 매매가 1억 300 이렇잖아요. 여기가 지금 전월세자들을 지금 갭 투자를 1,000만 원, 2천만 원을 해놨더라고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에는 일하러 온 인구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걸 보다가 다시 이제 생각이 옮겨져서 갭 투자 증가 지역을 전국적으로 보니 경기 화성, 세종, 연수구, 평택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쪽에도 지금 갭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사실 26건 요 가격은 갭 투자라기보다는 있는 거 전세를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한 거는 경기 화성시에 비해서 세종이 지금 50건이나 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유의미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 화성시에 어디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됐나 보니까 신동탄 포레자이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69건이 거래됐어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3월 6일까지. 화성시에서 69건으로 압도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얘가 8억까지 찍었다가 5억까지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살짝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쪽은 화성시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입지 좋은 곳에 대장 아파트부터 지금 가격을 찍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거 계속 검색하다가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서 요까지 조사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요까지 하고요. 다음은 컬리채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컴퓨터로 아직도 못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 네. 오늘 명언은 이게 지난주에 준비했던 건데, 지난주에 저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거는 People do not lack strength, they lack will. 사람들은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니고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제가 요즘 많이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 '힘이 딸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힘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나가면 성공하는 길이 보여 걸어갈 의지가 생깁니다. 그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명확한 목표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뭔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 보거나 뭐 낙찰을 해 본 거나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작은 목표라도 좀 잡아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힘이 아니라 의지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명언을 적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유튜브를 듣다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거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 블로그는 아니에요. 제가 8 시에 퇴근을 해 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거 블로그를 쓸 수가 없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도 연금이나 받아 볼까?'라는 인제 블로그에서 그 제목이고요. 지금 인제 연금을 받는 건데 어 이 임야 사유림 매수 2023 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아닌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대요. 근데 감정가를 적용해 가지고 일시불로 40%를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으로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 매수 대상지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매수 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살림 경영에 필요한 임지, 여기 밑에 이제 쭉 이제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뭐 암석지 또는 성역지가 5% 이하의 임야 이렇게 어떤 매수 대상지인지 조건이 이제 나와서 이 조건에 맞는 임야를 이제 그 나라에 판매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매수 조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건이 그렇게 엄청 까다롭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도 읽어 보니까 어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아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 근데 이거를 그냥 이거 경매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경매. 경매 같은 경우는 임야가 낙찰이 감정가 비해 굉장히 낮게 되거든요. 뭐 한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산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40%는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 10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받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6억 짜리 감정가 산지를 3억에 낙찰받았다 생각하면 감정가 40%는 일시불로 받는 거잖아요. 나머지 60%에 대한 금액을 10년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면 대략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거고 감정가가 6억이고 낙찰가가 3억이라면 이 2억 4천을 일시불로 첫 달에 받는 거예요. 40%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3억에서 2.4억 빼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나 6천만 원을 투자하고 10년 동안 월 300씩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임차인 받아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한 그 이제 어떤 유튜브 그러니까 저희 그 경매하시는 멘토님이 이거를 방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제 찾아보다가 '이런 게 있구나.' 해 가지고 인제 준비를 하게 됐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낙찰이 되는지 임야들이 그래서 낙찰된 임야들만 제가 쪼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 보면 이렇게 임야를 보면 낙찰가가 요거는 인제 70%된 거잖아요. 70% 에서 인제 맨 처음에 40%는 첫 달에 이제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 그리고 여기는 167% 된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임야니까. 여기는 1억 세 번째 거는 1억 4,700 짜리인데 이게 2,500에 지금 낙찰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분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것도 낙찰가가 13%고 22%고. 근데 오히려 만약에 1억 짜리 감정평가가 1억 짜리라면 제가 그거를 3억에 3천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4천을 받고 저는 1,000을 남고 또 나머지 금액은 또 64만 원을 매달 이렇게 받을 수 있는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형태인 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 어머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막내 이모가 옛날에 약간 그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좀 당하셔 가지고 딱 그 산을 사 놓으신 게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사안도 약간 국유지 근처에 있으면 그 매수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모님한테도 여쭤보시고 또 이런 임야를 쪼끔 공부를 해서 좋은 임야를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가지고 나라에 팔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네. 네, 지그재그님 너무 근데 유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분야니까 맞죠? 이런 소식 하나로도 누군가한테는 또 연금이 되겠죠. 지그재그님 부탁합니다. 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저는 이번에 그 국내구 임장을 갔다 오고 그 국내성을 보고
이 부분 한 번 더 복습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래구에 보면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동래성을 필두로 이렇게 지정된 구역이 있는데 옛날에 울산을 공부하면서 변경 쪽을 봤을 때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좀 복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에 이제 보호구역이라고 문화재가 있는 부분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데 그 뭐지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은 여기는 좀 자세하게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잘 나온 자료가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은 그 문화재 경계로 500m 안으로 이렇게 500m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시에서 정하는 문화재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정하는 게 있고 시에서 정하는 게 있는데 그 시에서 정하는 거는 그 200m 반경에 이제 그 높이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구역별 행위 제한 허용 기준이 있는데 1에서 5구역까지 있어요. 1에서 총 5구역까지 있는데 1에서 3구역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높이는 그 문화재마다 높이가 다 달라요. 이번에 보니까 높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 문화재마다 높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1에서 3구역은 지정 높이를 거의 정해져 있고 보면은 4에서 5구역은 좀 지자체에서 이제 조금 문화재 성향에 따라 좀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 성향이 이게 문화재를 정말 이거를 좀 가치가 높은 문화재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고 하면은 높이 기준을 엄청 강하게 둬가지고 주변에 이제 보면은 경주 같은 경우가 보면은 주변에 높은 건물을 못 짓거든요. 그렇게 아마 지정해 놓지 않나 싶고 보면은 제가 이걸로 예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봤던 데가 북천동 고분군 아마 요거 제가 아까 전에 이쪽에 찍었을 때가 동래성 근처가 이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대를 좀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4구역, 5구역은 이제 부산시에서 조금 조례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야외 전시관에 뭐 표고 50m 높이 이하로 유지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따라서 처리한다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명륜 아이파크가 높이가 낮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명륜 아이파크가 낮다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명륜 아이파크는 실제 그렇게 크게 그거에 작용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다른 화면을 좀 공유를 할게요. 화면 바뀌었나요? 네.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보면은 여기가 명륜 아이파크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명륜 아이파크 자리인데 이거는 보면은 이게 5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5구역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완화 수준으로 뭐 거의 웬만한 지자체는 완화 수준으로 나오고 그냥 그 도시 내 자체에서 어차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뭐 얘기를 풀어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풀어주는 그 정도. 그래서 명륜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실제 한 20층 정도로 지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낮은 층수로 안 지어지고 여기 보면은 우성 베스트 토피아라는 아파트가 제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할게요. 여기는 보면은 완전 근처라서 13층까지 지어졌더라고요. 여기는 보면은 4구역이랑 3구역에 해당되는 데라서 엄청 규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예, 이런 데는 이제 투자할 때 꼭 토지음에서 한번 확인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옛날에 백령성이 왜 이래 울산 공부할 때 백령이 왜 이래 쌀까 공부하다가 우연치 않게 토지음을 보다가 이제 그쪽 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를 봐서 이거 한 번은 공부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동래구 공부하면서 이 동래성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동래가 어떤 제약을 받는지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연산구 제가 보다가 연산구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산구. 그 연산구에 보면은 여기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부산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산자이를 용적률을 다 쓰고 올린 것 같거든요. 28층까지 올렸으면은 용적률을 거의 다 쓰고 올렸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기는 4구역인데도 이렇게 부산시에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풀어줘가지고 지었지 않나 이 생각 들고 그래서 연산자이가 고도 제한을 받았었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산자이가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풀어주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역시 함께 현장을 가고, 네, 공유 중지. 네. 함께 현장을 가고 같이 고민하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알겠다, 그쵸? 네,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고, 다음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구역에 지그재그님과 함께 상업지를 임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하시면서 대구 상업지의 고도 제한과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키네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